자,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자, 태종 갈게요. 되게 많죠. 그래서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성종. 되게 잘 나오는 인사들이 조선 초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종부터 가겠습니다. 업적 중심으로 갈게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안 하겠습니다. 도평이사사 페이지. 네, 도평이사사 페이지. 네, 정종 때 도평이사사 의정부를 개칭, 이듬해 태종 때 문화부를 통합, 그 도평이사사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 원간섭기에 만들어졌던 것 정도 아시겠죠? 원래 고려 초에는 도병마사, 원간섭기에 도평이사사. 6조 직계제를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거기도 하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해 볼게요. 요거 대별되는 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예요.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왕이 있어요. 그죠? 왕이 있으면 여기에는 의정부가 있을 거거든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의정부라고 하거든요. 의정부 만든 어떤 배경 정도는 설명드렸을 때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조판서부터 공조판서까지 6명의 장관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어떤 보고사항, 업무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6조 직계제는 이렇습니다. 2조 판서가 됐던 나머지 장관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왕에게 직접 보고한다. 직보라고 그러죠. 직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오는 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지시 명령을 내린다는 거야. 지시를 내리는 방식을 6조 직계제라 불러요. 6조 직계제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왕권이 되게 강화되기 시작해요. 대신에요, 신권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운되게 돼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6조 직계제 했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왕위를 찬탈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거 있어요. 왕위를 찬탈했던 사람은 공통적 6조 직계제를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한번 볼게요. 의정부 서사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영의정, 자의정, 이렇게 우의정이 다 쳐봐요. 의정부에 쳐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산하에는 6조가 있는 거죠. 2조 판서부터 공조 판서까지 이렇게 6조가 있는 거죠. 자, 업무 보고 할게요.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의정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 판단하고 한다면 이건 꼭 왕에게 보고해야 할 것 같아. 이때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이해했나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보고체계. 네, 보고체계. 한 단계 더 거치죠? 그 다음에 지시명령 체계가 똑같이 한 단계 더 거치죠. 그죠? 의정부 서사제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왕권이 약화돼요. 대신 뭐가 될까요? 신하들의 권한 강화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의정부 서사제는 모든 정권들 다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세종대왕은 도대체 어떨까? 자, 세종대왕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좀 전제 조건을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가 태종이잖아요. 그죠? 태종인데 세자를 책봉 이미 했어요. 그죠? 네, 양녕대군이, 그죠? 양녕대군이 세자를 책봉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양녕대군이 가장 큰 문제점이 여자 문제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는 문제가 겹쳐서 신하들의 반발이 일어났고요. 결과적으로 양녕대군은 폐위됐어요. 첫 번째 아들이죠. 네. 두 번째 효령대군도 되게 뛰어난 왕인데 효령대군은 좀 불교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인사이기도 하고, 셋째가 여러분 아시는 충녕대군이거든요. 여기가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령이 세자가 책봉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충녕이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다 뛰어난 사람들인데요. 양녕대군은 오늘날 테라면 뭐 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예술 계통에 되게 뛰어난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유분방하고요. 뭐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이 충녕대원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자 교육을 받지 못한 거지. 세자 교육을 받게 되면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종이 직접 충녕을 갖다가 왕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절대로 의정부 서사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절대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 인사권하고 군에 대한 인사권이죠. 군 인사권을 갖다가 절대 주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절대 주지 말라 이것은. 세종대왕은 의정부 서사제를 해요. 의정부가 서자는 대신할 서자예요. 업무를 대신했다는 뜻이에요. 대신을 서사제에서의 서자란 말은 업무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랬지? 왕권이 약화된다고 그랬지. 근데 세종대왕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이유는 어디에 쓸까요? 아버지에서 절대 주지 말라는 게 있지. 인사권과 군사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요것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의정부 서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취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세종대왕 때까지의 정책 비교 하나 탁 들어왔어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기도 하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갑니다. 사관원 독립. 작년 기출이거든요. 해가 밝겠으면 재작년이 되겠군요. 네, 해가 밝겠군요. 문화부를 혁파하고 언론기관인 문화부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네. 중서문화상에 이제 그 문화상을 이제 문화부라고 했는데요. 네. 여기 볼까요? 고려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했던 건 조선으로 넘어왔다고요. 이 낭사를 갖다가 사관원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얘들이 하는 건 뭐죠? 낭사가 대성제도를 가지고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했다고. 즉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했다고. 왕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태종은 되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왕이에요. 그래서 사관원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리고 사관원이 뭘 하냐면 반대로 신하들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확 바꿔버린 거야. 근데 웃기는 건 이건 태종 때 얘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몇 해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드디어 재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그랬는데 여기 또 반대로 사관원이 기능이 또 달라지죠. 성종 때가 되면 3사가 완성되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건 언론 기능이죠. 오늘날의 언론 기능.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헌부와 사관원 여기 보시죠. 이걸 통칭해서 우리 약칭으로는 양사라 부른다고. 조선의 양사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선 기능이란 아까 방금 얘기했습니다. 서경, 인사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간쟁, 정책이나 인사에 대해서 간하는 것, 어드바이스 하는 것, 봉박, 찬성 반대를 결정하는 봉박.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사인 못해요. 우리 한마디로 뭐죠? 우리 카드 결제하면 5만 원 이상을 결제하게 되면 우리 사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사인 못 하겠는데요? 그럼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야. 이거야. 인사청문회라든가 정책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나는 사인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 같다가 우리는 여기 표현할 수 있어요. 대성제도라고 불러요. 노사인이라고 불러요. 되게 잘 나온 거 아시죠? 문화시정의 낭사 관련된 부분 아셨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양사가 우리나라에는 대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청문회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너무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척과 정치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다음 페이지 사병혁파. 그래서 태종 이후부터 어느 누구도 권력자도 사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노비는 가질 수 있지만 사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정원과 의금부 설치. 네, 승정원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 여기 핵심 인사는 좀 지울까요? 너무 양이 많아졌어요. 요즘 치면 비서 기능입니다. 드라마 보면 이렇게 하죠. 밖에 도승지 들라할라 그럼 왕의 비서실장 들라는 얘기예요. 네. 왕권이 강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의금부. 예, 영모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두 개 부서는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왕권이 강화되는 대표적인 기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제 부분 인보법과 호패법. 자, 10가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걸 인보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오가 작동법이 이제 완성되기 전에 먼저 인보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10집을 하나로 묶어서 유민을 방지, 세금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군대 가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 호패법. 요런 치면 인구 센서스라 보시면 돼요. 인구 조사하는 겁니다. 호패는 성명, 관직, 출생연도, 주소, 가거, 합격, 연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재료와 기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호패 이 정도 연필 정도 사이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 길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소재에 따라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간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소재, 막 상하, 막 그냥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쓰는 것 정도의 가장 낮은 품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호패의 재료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다음에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 별표가 할까요? 양전 사업을 한자로 한번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기억이 이렇게. 양전. 우리말로 번역하면 토지 측량. 측량하는 이유 은결을 찾기 위해서. 은결을 찾기 위해서. 수물은자. 여기 결은 토지의 단위.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숨어있는 토지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숨어있는 토지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왜? 지주들이 미등록 상태를 한다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조세 징수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둘 목적으로 하는 게 양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양전사업은 보통 한 2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는 전쟁이라든가 또 왕의 명령에 따라서 수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적사업.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작성하게 됐다. 3년에 한 번씩. 민생안정책, 노비변정사업. 노비변정 도감이나 임시관청. 도감이 보통 임시관청이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면천 풀어주고 사원에 소속된 절이죠. 10만 명의 노비도 양인 또는 공노비 해방시켰다. 신문고 설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왕에게 풀 수 있는 걸 만들어준 게 신문고죠. 태종 때. 이것도 언로를 트는 방법이죠. 그죠?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이건 실패했어요. 실패 이유가 첫째, 궁궐 내에 설치해서 의금부가 관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길가에 쳐놓으면 얼마든지 칠 수 있죠.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궁궐 안에 들어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막 적는 거예요, 이렇게. 궁궐 내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지. 이거 될 수 없다는 얘기지. 두 번째. 부민고소금지법. 이건 세종대왕 때 만들었어요. 하급자가 상급자를 고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억울한 사람은 하급자지. 일반 백성이나 하급자들이지. 그죠? 고위 관료가 부패했을 경우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세 번째. 복잡한 절차입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대부분 여기 볼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볼까요? 부산을 한번 들을까요? 예. 내가 부산의 무슨 영도구에 살고 있는데, 영도구청장이 나에게 부당한 지시란 명령을, 부당한 이익을 챙겼어요. 그럼 영도구청장을 내가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고발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산광역시장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앙으로 오는 거거든. 의금부로 오는 거거든. 그럼 구청장에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서명 좀 해주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나이가 억울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네. 부산광역시장 만나서요. 보고하려고요. 좋아. 1차 패스, 2차 패스 쳐봐. 중앙까지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쉽게 사인해주겠냐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문고는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문고는 누구 나서 쳤으면 좋겠는데 관리들 치려고 하면 쉽지 않다. 절차가 복잡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됐다. 그 다음에 유교정치 볼까요? 억불정책, 도첩제 강화. 그 다음에 오른쪽 유교질서 강화 볼까요? 서울 출신의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 서울 근거랍니다. 서자와 을자의 합성을 우리는 서얼이라고 합니다. 서자, 을자의 합짓말입니다. 엄마가 양인이일 경우에 서자, 엄마가 노비일 경우에 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홍길동전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이 못난 서자, 아비를 부르지 못하고 이 못난 서자라고 그랬지. 서자니까 여기잖아. 엄마가 양이. 자기 집에 노비를 건드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을자로 보통 얘기하죠. 노비가 결혼하진 않잖아, 양반들이. 욕심 채운 거잖아. 네, 그래서 서자와 을자 합쳐가지고 서을이라 불러요. 네. 얘들은, 과거 시험에서 문과 응시가 불가능해요. 문과 응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서울들에 대한 법을 만들었다 해서 서울금고라 불러요. 서울금고법 이렇게 불러요. 그럼 다른 과거 시험 볼 수 없나요? 과거 응시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있어요. 네, 무과나 잡과 응시가 가능해요. 그러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째하고 셋째 겹쳐 있습니다. 서울 출신은 문과나 작가를 통해 간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한품 소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품 소형 위주로 씁니다. 네, 한품 소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녀자의 재혼을 금지하고 제가에 얻은 자식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성리학의 나라라는 게 되게 그 신분제 질서를 되게 강조하는 제도거든요. 되게 안 좋아요. 우리 지금 21세기 시각을 보면 저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답답할 겁니다. 기타 볼까요? 주자소. 주자소니까 글자를 만드는 관청이라는 뜻이고요. 동활자인 개미자를 만들었다. 다 알아야 돼요. 주자소, 개미자. 개미년에 글자를 만들었다. 근데 핵심인 것은 밀랍이에요. 예를 봐, 한자를 그 당시 다 한자 쓸 거 아니야, 그죠? 한자를 갖다가 만든다면 한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우리 성씨 한번 적어보자. 김이박이 가장 흔한 성이니까. 김이박을 넣고 글자를 우리 책을 읽듯이 책을 인쇄를 하려면 축축축 연결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철로 만드는 거잖아. 그럼 철로 만들어서 여기다 본드를 친다고. 본드를 움직이지 못해. 바탕에다가 밑바닥에다가. 근데 본드를 치라는 얘기를 이걸 했다는 거야. 그 당시 본드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3회에서 4회 정도를 인쇄하게 되면 이게 삐뚤어진다는 거야. 삐뚤어져서 이게 책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책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지. 되게 불편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개미자였던 거예요. 이게 태종 때예요. 세종도 하겠지만 세종 때는 갑인자예요. 이때는 식자판을 사용해요. 구리선, 그 다음에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봐볼까요? 세종대는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이런 판이 있어서 사각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 칸 한 칸에다가 글자 하나씩 집어넣는다 생각해보자고. 근데 요 구리로 딱 선을 만들어 놨다고, 사각형. 글자, 김자 집어넣고, 이자 집어넣고, 박자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약간 틈새가 있지. 우리가 책상이라든가 장로를 잠깐 A에서 B 장소로 옮겼을 때 균형이 안 맞잖아. 우리 장판 같은 걸 잘라가지고 밑에 살짝살짝 넣잖아. 그러면 어떻게 균형을 잡잖아. 마찬가지.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얇은 거 조금 이렇게 두께를 다르게 해서 집어넣으면 대나무가 딱 강도가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구리선을 통해서 고정시키는 거죠. 네. 고정을 역할해 줍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되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분하셔야 된다. 태종하고 세종대. 개미자 갑인자. 역시 조선의 갑은 갑과 을관계에서 갑은 세종대왕이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과학 발달, 기구 발달하면 뭐 세종대왕 아니야? 이걸 식자판이라 불러요. 이거. 구리선을 만들고 식자판이라 불러. 구분 꼭 하셔야 돼. 따로따로 하려다 그냥 한 번에 같이 한 거니까 이해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도정책 볼까요? 애구의 침입과 제인들의 도주,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섬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켜 섬을 비우는 정책을 공도정책, 섬을 비웠다. 비울공자, 섬도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당수 그 정책 중 하나가 대표적인 우리 섬 중에 이제 독도라는 데가 있겠죠. 그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도정책입니다. 그래서 고종 이후부터 이제 울릉도라든가 그 다음에 독도 같은데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람들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조선 정부 내내 다 공도정책을 보시면 돼요. 고종 때 가야만이 공도정책에서 사람을 이주하는 정책으로 바뀌어갑니다. 무역소 설치 3인정책. 자, 볼까요? 여진족의 요구에 따라서 두만강 국경지역에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설치하고 무역을 장려했다. 일명 좀 줄게요. 우리 공무역이라는 게 있고요. 잠시만요. 이걸 감무역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로. 또 사무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밀수예요, 밀수. 이건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거래를 얘기합니다. 국가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걸 얘기하겠죠. 여기입니다. 지금 지문에 나온 게 여기입니다. 경원, 경성, 해령. 대표적인 공무역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무역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얘기하겠습니다. 정리하다 함경도 평안도 지방의 북방 개척을 위해 남쪽 백성들을 북쪽으로 강제 이주하는 정책들이 태종 때부터 중종 시기에 실시됐습니다. 3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백성들 압록강하고 두만강도 옮기는 이걸 3인 정책. 백성을 옮기는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가 땅을 차지했다면 진정 우리 땅이라 하려치면 그 지역에 우리가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민들을 이주시켰다. 태조실록을 편찬하였다. 태조실록 밑줄 하나 그어야 되겠죠. 태조실록. 아버지는 태조를 편찬하였다. 한양으로 제천도 그리고 창덕궁 밑줄 그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처음에는 경복궁만 만들어졌고요. 개경에 가다가 다시 와서 보니 너무 작은 거예요. 이방원이 봤을 때. 그래서 창덕궁 하나 더 만들죠. 창덕궁이 만들어졌습니다. 창경궁은요. 창경궁은 이제 창경궁 그 뒤에 만들어지죠. 한참 뒤에 만들어지죠. 네. 그 다음에 송종 때 만들어져요. 원육전, 소육전들을 가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되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나와 있네요. 혼일강리 역대국 도시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네. 이건 이제 원나라에서 원나라 시기에 만들었던 세계 지도입니다. 이게 태종 때 우리나라에 유입됐습니다.
근데 여기 빠져있는 부분이 우리 한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겠죠. 일본도 빠져 있었습니다. 21세기 시각으로 보면 미국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 미국 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종은 본인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팔도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팔도도. 이 팔도도 부분을 갖다가 여기 집어넣습니다. 일본은 저렇게 집어넣고요. 자, 지도를 살짝 그려볼까요? 조그맣게 미니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대륙을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죠? 이렇게. 근데 한반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여기다가 이따만하게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조그맣게 제주만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조선이에요. 태종 이방원이 우리나라를 팔도로 처음 나눴거든요. 오늘 얘기하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이런 식이에요. 뭐 항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뭐 이런 식으로 경기도 이렇게 나눴거든. 그걸 팔도라고 하거든. 이걸 여기다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조그맣게 집어넣었다. 되게 자주적이다.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외워야 되겠죠. 네. 태종임금 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였죠. 죽이기만 했겠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혼내기도 했어요. 혼낸 사람이에요. 혼혈강력도 태종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종 가겠습니다. 세종 이제. 자, 집현전 설치. 정책 연구기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죠. 많은 사람 죽여버렸죠.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에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세종이 집권하고 봤더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급제자들 중심으로 사람을 좀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든 게 집현전이에요. 집현전이. 나중에 봤더니 한 80명 정도가 이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정책 논의라든가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됐다. 지금은 집현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름이 경북 가면 수정전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이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건물 마주하는 게 근정전이죠. 근정전의 좌측에 조그만 문 옆에 가면 거기에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집현전이니까 한번 봐보시라면. 왜냐면 이게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면 집현전을 바꿨으면 쓰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공부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세종대왕이 집현전에서 한글을 만들었다는데 집현전 도대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겨우 찾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찾아가는 부분들이. 의정부 서서제 시행, 이거 생략 이미 설명드렸어요. 다음 페이지. 유교윤리 정착 부분에 주자가례를 시행하였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대부들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했다. 주자가례? 주의를 주자라고 합니다. 사대부들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법이라는 뜻입니다. 통상 이걸 갖다가 간혼상제를 얘기합니다. 왕도 정치를 펼쳤다. 왕도 정치란 인과 덕을 바탕으로 한 정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사회, 진짜 되게 많죠. 네. 첫 번째, 공법 실시. 별표를 한 5개 해야 되겠죠? 공법 실시. 자, 세종대왕이 왕이 된 것은 조선이 건국된 지 2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져야 되는데, 세종대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가에서 세금을 고려 때 걷었던 10분의 1밖에 걷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정책 사업을 되게 많이 벌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0분의 1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연구하게끔 만든 거야.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조용조가 있어, 그지? 여기는 군역자와 요역자를, 그 다음에 여기는 지방의 특산물을 걷는 방식을 조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쌀을 얘기하는 거거든. 일반 농민들이 지는 쌀 걷어들이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10분의 1이었다는 거지. 너무 적다는 거야. 그 집현전 학자들 있지. 집현전 학자들에게 프로젝트를 주는 거야. 집현전 학자들에게. 야, 10분의 1 너무 적어.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더
받는데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뭐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결과 정초와 변효문 같은 사람들이 농소보급을 주장합니다. 농업기술서를 얘기합니다. 그 결과 유명한 책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걸 농사직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농사직설을 적용해서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봤더니 수확량이 증가됐어요. 또 세종대왕도 직접 비교해봤어요. 본인이 이렇게 A와 B를 두 가지 직접 농사를 시작해봤어요.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바로 세금을 높이 올려받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론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론조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세종대왕 찾아가시면 됩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얼마쯤 더 받으면 되겠습니까?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조사를 통해서 집현일 학자들이 전해졌고 집현일 학자들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일명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로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칠 공짜입니다. 어떻게 바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염분구등법, 그다음에 전분육등법,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자로 좀 적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분입니다. 연분이 뭐죠? 매년 풍흉에 따라서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전분도 한번 적어야 되겠네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걷겠습니다 하는 방식이에요. 이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걷었다는 겁니다.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운영 때문에 운영에 잘못이 있어요. 운영에 실패가 왔어요. 왜냐면 공무원의 부패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게 뭐냐면 결부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결부법이란 토지의 수확량에 따른 징수예요. 자, 많은 농민들은 풍년이 들길 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는 세금은 되게 적게 내고 싶어 해요. 봐요. 풍년에 따라 세금 낸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는 풍년 들기 원하지만 세금 낼 때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는 흉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논에서 쌀이 한 20석 정도 생산되는데 통상 이번에 제가 10석밖에 생산되지 못했어요. 또 25석이 생산돼도 마찬가지 9석밖에 생산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선적 신고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거 쓰는 거 다 노출되어 있다고. 다 노출되어 있다고. 국세청 다 보고된다고. 카드 결제부터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다고.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고요. 100% 노출되어 있고. 물론 현금 거래는 노출되기 좀 어렵겠지만 현금 결제도 어떻게 영수증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좀 더 적게 내기, 우리 속된 말로 털기 위해서. 이게 공법입니다. 되게 중요한 지문입니다.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형벌제도. 사형수에 대한 재판에 신중을 기하게 삼심제를 실시했다. 삼심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죠. 억울한 사례를 없애야 되니까. 금부 복심제를 도입하고 노비에 대한 주인의 사적 금지를 하였다. 꼭 필요합니다. 사형 금지. 천민 대우 정책. 노비도 유해잡직이라고 하여 전문직에 등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장영실이다. 인물이 장영실. 특히 여기는 그 공노비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공노비가 있고 산노비가 있잖아요. 공노비에 한해서만 유해잡직으로 가능합니다. 네. 좀 지울까요? 지금 세종대왕보다 양이 많아져 하는 겁니다. 유해잡직. 반대되는 말은 윤회풍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직에 나가는 사람들이죠. 되게 문무죠, 이렇게. 그 공노비만 해당됩니다. 공노비만 가능합니다.
그 장영실은 부산에 소속되어 있는 부산 지금은 동래구 좀 되겠죠? 거기 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공노비입니다. 공노비인데 이 사람이 되게 재주가 뛰어나서 서울로 스카우트 됐다 이런 말로 쓰면 가능하다. 그 대표 인사가 장영실이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죠. 그림에 뛰어난 사람, 이상자 같은 사람도 있죠. 도화사에서 그림을 잘 그렸던 인물이죠. 그 대표님 송하부월도. 장영실은 어디서 근무했나요? 서운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죠. 또한 간비의 출산 휴가를 늘려줬다. 출산했을 경우에. 간노 남자에게도 일정 기간의 휴가를 줬다. 간노배는 이제 출산 휴가를 갖다 한 90일 정도. 실험을 봤더니 여자에게만 휴가를 줬더니 여자가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밥도 지어서 먹어야 돼. 이건 휴가가 아니지. 출산인데 아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한 달짜리 휴가를 주게 됐어요. 최소 한 달 정도 남편이 같이 휴가를 가지고 케어를 해야 되겠다. 아이프하고 아이들을 갖다가. 세종대왕은 어떻게요? 이런 거 보면 좀 민본 정치를 잘한 것 같아요. 요즘 치면 사회복지 정책에 되게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치면 21세기에 해야 할 정책을 먼저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령권 강화와 향리 규제. 자, 부민고소금지법 밑줄 긋습니다. 향리나 백성들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향리는 월급을 받지 못해요. 대신 수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걸 갖다가 고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발을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부민고소금지법. 이거 신문고소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 있어요. 원학향리처리법. 부정한 토호나,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우리 마을에, 우리 고을에 부정한 토호, 그 토착 세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리를 처벌하는 원학향리법을 시행하여 향리에 대한 규제를 강했다. 수령 밑에 근무한 사람은 육방을 갖다 향리라고 부르는데 월급 한 푼 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원학향리처리법이에요. 이거 다 세종대왕 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때 처리하는 걸 맞죠.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원학향리처리법이에요. 물론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379 페이지. 국방정책. 일본과의 관계. 이 종무로 하여금 애구의 수호를 하신 쓰시마를 토벌하였다. 그 다음에 삼포를 개항했다. 일본 애들은 일본 쓰시마의 애들은 산과 육지 중에서 보시면 산이 되게 많아요. 70에서 80%. 그다음에 땅을 개간할 수 있는 양은 되게 적어요. 그리고 다 바다예요. 바다에 생선을 잡아서 곡식과 바꿔 먹어야 되는데 일본 본토보다는 부산 앞으로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계속 털러 오는 게 속된 말로. 이 부산과 관련 가까운 지점이니까. 낮에는 부산에서 맑은 날에는 보이잖아요. 휴대폰도 통이 되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거든요. 삼포를 개항합니다. 부산포, 연포를 개항합니다. 대신에 개항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계약조라는 걸 또 맺습니다. 그러니까 개항하지 않고 계속 털러오는 것보다 차라리 개항해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항. 부산은 다 아실 거고 연포는 원래 울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포는 원래 진해입니다. 그리고 좀 이어서 이제 계약조라는 걸 맺죠. 1443년에 계약조를 맺습니다. 계약조는 뭐냐면 대마 도주하고 맺는 겁니다. 계약조 되게 중요하죠. 조선정부하고 대마 도주하고 맺는 겁니다. 대마 도주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겁니다. 당신 권한하에 조선에 가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쿼터량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당신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짓 하게 되면 당신의 책임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 70여 년 동안
세종대왕 시기 이후에까지도 전혀 내부의 문제로 속속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세종대왕은 70년 밖을 내다볼 정도로 되게 장래의 정책까지 펼쳤던 대표적인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진과의 관계, 사군 육진 개척, 오늘날의 국경선, 압록강에서 수만강까지 확보되었다. 그다음에 하삼도,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의 삼남지방의 주민을 북방으로 이주, 일명 3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방력 강화, 지역밀 해유학의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한 토관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토를 관리로 임명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상피제도에서 좀 모순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상피제도가 있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기 고향으로 발령낼 수가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같은 곳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노리는 거예요. 공정성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요 지역은 새롭게 우리 땅이 빼앗은 지역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여진족을 내가 얼마만큼 잘 아느냐는 문제거든. 여진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이걸 토호라 불러. 얘들을 관리 삼았다. 이걸 다 뭐라는 거야? 토관제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게 지문에 잘 나오는 내용이다. 민족문화 발전에 관련된 부분이 하겠습니다. 과학기구 발전, 혼천의 앙부일구, 해시계, 자경루, 물시계. 그 해시계의 단점이 해가 뜨지 않으면 그림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 없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자경루, 물시계입니다. 추구 깊이의 양을 관측하는 것들, 훈민정음 창제, 생략,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음악, 간섭, 도감 임시감청이죠. 박연을 통해서 음악들을 정리했고, 악보인 정감보를 만들었다. 악보를 만든 이유는 작곡을 하려고 봤더니 요즘 말로 치면 오선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든 거야. 인쇄술. 갑인자 꼭 기억하셔야 되라고 그랬습니다. 갑인자 밑줄 그렇습니다. 갑인자. 그리고 밑에 붙이는 거 뭐였다? 식자판 밑줄 그렇습니다. 식자판. 원날의 역법을 우리 사용됐다. 역법에 원의 수시역과 명예 대통령 참 칠정산 4편을 만들었다. 자, 역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달력이 되겠습니다. 요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5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은 아마 코카콜라, 펩시콜라, 맥도날드 햄버거, 롯데리아, 뭐 기타 또 햄버거 또 많이 있죠. 이게 아마 우리 책에 나오지 않을까요? 예. 아니 예전에 쓰던 물건을 달력을 우리가 공부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당시에 그죠? 예. 을력이라는 게 처음 나왔죠. 은나라입니다. 1년을 총 12개월로 봤던 것들이죠. 을력. 네. 선명력이에요. 당나라 달력인데 신라 때 들어왔어요. 이렇게. 수시력이에요. 이거 원나라 달력이에요. 이거 고려 원간석기에 들어왔어요. 대통력이에요. 예, 명나라 달력인데 예, 고려국에서 조선까지 쓰였다고. 대통력이에요. 선명력, 수시력, 대통령 다 이 달력의 공통점이 뭐냐면 달력을 만드는 기준시가 전부 다 북경, 즉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운행하는 걸 보고 계산한다는 거지. 전부 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도가 북경에서 잡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달력을 갖다 수입에다 쓰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일식과 월식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양이고 저는 북경이 기준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세종대왕 시기에 와서 이게 등장한 거야. 네.
실정산 네 편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원칙이 하나 있어요. 달력은 무조건 수입에다 써야 돼요. 조선시대. 그래서 우리가 파견된 게 동지사야. 달력을 구하라고 하는 게 동지사라고 불러요. 사람 외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짓날에 중국에 가서 외교관 역할을 하는데 달력을 구하는 게 큰 목적이었다. 이유는 우리는 제후국이기 때문에, 황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달력을 만드는 것은 황제국만 만들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요. 황제국만 제작 가능합니다. 핸드메이드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달력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비밀 프로젝트를 하게 됐다고. 그게 칠정산 네 편이에요. 자, 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지금 우리 쓰고 있죠. 해와 달,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죠. 자, 지구가 여기 있다, 지구가. 그리고 이렇게 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수금지야, 목도, 천해명 이렇게 우리 외웠잖아요. 수금지야, 목도, 천해명. 이 별자리들을 통해서 운행 간격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칠정산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월, 화, 수, 목, 금, 토. 7가지 별자리를 통해서 계산해봤다. 이건 수학이 발전되지 않고선 이건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라는 것은 뭐죠? 내하고 A가 합쳐졌다는 뜻이가 되는 거죠. 자, 내는 이거예요. 수시력과 대통령력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내는 수시력과 대통령. 왜 볼까요? 얘는 얘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입니다. 얘라고 하는 아라비아의 해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해해력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걸 내의 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때요? 정확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정확도가 되게 좋아졌어요. 왜요? 어디서 별자리를 보고 계산한 거예요? 한양을 기준시로 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칠정산 네 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연력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쭉 정리하는 겁니다. 이건 효종때입니다. 이걸 최초 실학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실학이 우리가 이집트에 시작했다. 그 다음에 태양력이죠. 우리는 을미개혁 때. 그죠? 을미개혁 때 1895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 달력이 태양력이에요. 달력을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어서 가죠. 참고로 칠정산 네 편은 올해 2021년이니까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 3년 동안 안 나왔어. 그 전에 6년 동안 나왔어. 6년 나와도 3년 안 나왔거든. 그래도 6년까지 안 나올까? 나올 거라 봐요. 3년이니까 4년째 됐으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네. 뭐가 나올 것 같아? 칠정산 네 편 나오면 무조건 뭐야? 세종업적 골라야 돼. 세종업적 쭉 하고 있잖아. 중에 하나 골라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가보죠. 사고 정비. 역사 앙조실록을 편찬하고 난 다음에 창고를 갖다가 4개를 만들어. 보관할 창고, 분산 배치해. 애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재 사고라든가 방지하기 위해서 4개의 사고를 만들었다. 4대 사고입니다. 4대 사고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임질이란 좀 불타죠. 전주사고를 취하고. 화살표 적었고 하시면 돼요. 화살표. 이렇게. 임난 이후에, 그죠? 임난 이후에 5대 사고로.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전부 다 평지에서, 그죠? 평지에 지었던 사고가 전부 다 산 위로 올라가요. 그 뒤에 산자가 붙었던 사고들은 전부 다 임질이란 이후에 만들어진 사고라 생각하시면 돼요. 편찬사업 별표 한 3개 가야 되겠습니다. 용비어천가, 자기 조상들 이렇게 받드는 것들죠. 용비어천가, 목조, 한조, 도조, 익조, 태조, 자기 아버지 태종, 6명의 육룡이죠. 우리 드라마 한번 나왔죠.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저 같은 뛰어난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목조, 한조, 도조, 익조, 태조, 태종 6대조들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들 용비어천가.
그리고 가끔 우리 지금도 쓰지 않나요? 뭐 대통령 누군가 막 이렇게 띄우면 오 용교천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요즘 약간 비아냥 섞인 투로 얘기하는 거고요. 저 당시에는 용교천가가 조선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월인 청강지곡, 그 부처의 일대기를 곡으로 만들어서 작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정치의 기감이 될 말 몽을 치평요람 정도. 그 다음에 총통 목록 합포 사용. 그 다음에 칠정산 방금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농서, 농사직설, 의학서, 향약집 성방, 의방유치, 예절에 대한 부분, 상강행실도, 법의학서, 신주 잘라봐. 신주 자르시고 무언록. 중국의 의학서입니다. 중국의 의학서는 무언록을 새롭게 주석을 달았다. 무언록은 요즘 현대판 CS라고 보는데 CS. 범죄를 과학적으로 추리해가는 과정들 있죠? 네, 추리해가는 과정들을 적어놨다. 됐죠? 네, 조금 쉴까요? 네, 조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